어머님, 애가 넘어져서 다쳤잖아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이번 달 월급 못 드려요. 도와주시려면 제대로 좀 해주셔야죠. 아, 그리고 오늘 점심 장사가 바빠서요. 김치전 몇 장만 붙여놔 주세요. 반죽은 제가 해놨어요. 복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를 챙기고 식당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손자 좀 봐달라는 부탁 하나에 서울로 올라온 거였는데 이젠 식당 주방까지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자를 돌보러 서울에 올라온 지 6개월. 복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손자를 업고 병원에 다녀와도 어머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급실은 비싼데 왜 가시는 거예요, 대체? 라는 며느리의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이 나이에 식당 일까지 도우러 왔던 건 아닌데 그렇게 중얼대며 복녀는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일꾼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복녀야, 이제 집에 가자. 내가 더는 못 본다. 저놈들 하는 짓 이제 끝이야. 안녕하세요. 황혼의 늪입니다. 오늘은 월급 드릴게요라는 말에 손자를 봐주어 갔다가 알고 보니 식당 일까지 떠맡게 된 시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한 남편의 묵직한 한방까지 눈물 나지만 통쾌한 인생 반전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무료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복녀 할머니의 이야기에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제 이름은 강복녀,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남편이랑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한평생 급식 조리사로 살다가 손목이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이제야 좀 쉬나 싶었는데 그 고생 끝에 다시 무료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부엌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 김재훈, 올해 38, 요즘 잘 나가는 감성 한식 식당 사장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다녀갔다며 식당 간판 밑엔 인스타 인증 맛집 문구가 큼직하게 걸려 있었죠. 며느리 정유나 깔끔하고 매너 좋은 사람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의 바르고 딱 부러지는 성격이죠. 어머님, 저희도 모녀지간처럼 되길 바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월급 줄 테니 아이 봐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꼭 고생하는 내 자식 부탁 같아서 잠깐 망설이다가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손자 봐주는 일은 점점 식당 설거지로, 설거지에서 가게의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는 그 집의 무급 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야말로 시윤이만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유치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 간식 챙기고, 밥 먹이고, 씻기고 그림책 읽어주고, 재우고. 네, 맞습니다. 아이 한 명 돌보는 일도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솔직히 힘에 부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보다 좋아. 손자가 두 팔 벌려 안길 때면 허리가 찌릿해도 웃음이 나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내 자식의 아이였기에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 나 하나쯤 고생하면 되지. 애들도 바쁜데 애들이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죠. 어머님, 아르바이트생이 오늘 갑자기 펑크를 내서요. 점심 피크 타임에만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주방 설거지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윤이 유치원 간 사이에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엔 반찬 세팅, 그 다음엔 불판 정리, 고추 다듬기, 테이블 닦기.
그러더니 재료 소분하고 육수 데우고 냉장고 정리까지. 그렇게 일은 점점 늘었고 이제는 마감 정산까지 손에 쥐어주는 날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 식당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시윤이 역시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울어도 토해도 밤에 열이 나도 모두 저의 책임이었죠. 어머님, 시훈이 토했대요. 뭘 잘못 먹이셨어요? 어머님, 애가 넘어져서 다쳤잖아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이번 달 월급 못 드려요. 도와주시려면 제대로 좀 해주셔야죠. 아, 그리고 오늘 점심 장사가 바빠서요. 김치전 몇 장만 붙여놔 주세요. 반죽은 제가 해놨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책임은 명확했습니다. 시윤이는 제 몫이었고 식당도 이제 제 일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도 그런 식으로 입에 올리며 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퉁퉁 붓고 허리는 나날이 안 좋아졌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며 겨우 잤습니다. 그러다가 통증을 느껴 자다 깨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 유나는 그러더군요. 어머님, 병원은 무슨요? 파스 붙이면 금방 괜찮아져요? 저희도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가족인데 저희 위해서 이 정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어머님만 믿을게요. 어머님 없으면 저희 큰일 나요.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날 더 부려먹으려는 계산 속에 있었겠죠. 무심한 아들놈 재훈이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엄마, 저희만 잘 되면 나중엔 진짜 다 챙겨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인건비면 뭐면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그동안 못 드린 월급 나중에 한 번에 해결해드릴게요. 그 나중은 도대체 언제쯤일까요? 그저 시윤이 예쁜 얼굴 하나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시윤이 웃음이 그나마 제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죠. 그러던 어느 날은 어머님, 저희가 비즈니스상 갑자기 2박 3일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요. 가게는 어머님께 부탁드릴게요. 매뉴얼은 냉장고 옆에 붙여놨어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엄마, 일이 그렇게 됐어요. 시윤이랑 가게 좀 부탁할게요. 그렇게 가게를 맡기고 아들 부부가 떠났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고맙다, 죄송하다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난 아들 내외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시윤이 챙기면서 겨우겨우 손님 치르고 식당 문을 잠그고 퇴근할 때 저는 그제서야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앞치마엔 된장국 얼룩이 번져 있었으며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 그날 밤 식은 찌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며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잘 되면, 시윤이가 잘 자라기만 하면 그게 부모 복이지 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하루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시윤이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한가 했죠. 저녁도 겨우 먹고 눈도 반쯤 감긴 채 소파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손을 얹자 뜨겁다 못해 화끈거렸습니다. 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체온계를 찾을 겨를도 없이 해열제를 먹였고 찬 수건으로 닦아주며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배 시려. 엄마 어디? 숨이 가빠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외투 하나 걸치고 아이를 담요에 싸서 번쩍 업은 채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이라 차는 많았지만 빈 차는 없었고
그 좁은 골목 끝에서야 겨우 한 대를 잡아 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이요. 가까운 병원이요. 기사님도 급박함을 느끼셨는지 말없이 속도를 냈습니다. 제 팔 안에 안긴 아이는 헛소리를 하며 고개를 흔들었고 가슴이 철렁 땀이 식을 틈 없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접수도 미루고 바로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애가 숨을 못 쉬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침상에 눕히자마자 산소와 링거, 처치가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연락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통화 중이었고 유나는 메시지만 확인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시윤이가 겨우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을 무렵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정유나였습니다. 어머님,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셨어요? 저희가 제주도에 간 것 뻔히 아시면서 애를 좀 더 잘 보셨어야죠. 아직 일정도 남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어머님께서 알아서 해주셔도 됐잖아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비행기 표도 비싸게 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응급실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무턱대고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데리고 오셨어야죠. 복도에선 간호사들이 쳐다봤고 병실 안 환자 가족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목소리 죽이지 않고 쏘아붙였고 저는 벽에 기대 앉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맞으세요? 아니면 그냥 가게 일꾼이에요? 이러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애 하나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면서 월급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때 아들도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무책임해요?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하신 거예요? 이래서 마음 놓고 엄마한테 애 맡길 수 있겠어요? 내일 골프 치기로 하고 간 건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 말에 제 입이 말라붙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내가 무책임하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챙기고 식당에서 일하며 한 끼를 제대로 앉아서 먹은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애를 잘 봐줘야 내 비즈니스도 잘 돌아가지 않겠어요? 내일 투자자 만나기로 한 건데 엄마가 다 망친 거라고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화살이 제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 어미한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세상에 나 혼자 덜렁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이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낡은 점퍼, 굳은 표정,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제 남편 도윤이었습니다. 응급실 가자마자 아들 내외가 연락이 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죠. 내 이놈!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 입 닥치지 못해! 니들이 언제까지 그러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어쩌다 너희 엄마가 집에 와서 자는 날에는 밤새 끙끙거리면서 다리 주무르고 허리에 파스를 얼마나 많이 붙이고 자는지 알기는 하냐? 이 배은망덕한 것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와 재우는 순간 얼어붙었고 병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원 대기실에서 내내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녀야, 집에 가자. 내가 더는 너 고생하는 거 못 본다. 저놈들 하는 짓 이제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 도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부엌에 섰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두덩이는 아직 퉁퉁 부어 있었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 내가 뭐라도 끓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 아플 땐 꼭 옆에 있어야 해. 애가 놀랄 수도 있고.
애들도 식당 일에 지훈이까지 지금 부담될 거야. 도유는 말없이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차고 있다는 거요. 아들과 며느리는 쉴 새 없이 전화를 해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나에게 온 문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안 나오시면 저희 진짜 큰일 나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가 눈에 밟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안 나오시면 저희 진짜 큰일 나요. 라는 유나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도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조용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재훈이와 유나는 그런 저를 봤지만 이내 눈빛 교환을 하더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이 또 다시 그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사라진 걸 알고 남편 도유는 한참을 고민하며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노트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식당에 나갔고 언제부터 아이를 돌보며 일까지 떠맡았는지 각 날짜, 근무 시간, 사용한 비용, 병원비까지 모두 따져가며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를 이렇게 쥐어짜면서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였구나. 괘씸한 놈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 도유는 조용히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아들 가게 계약 때 동원한 자기 명의와 신용을 설명했고 실제 금전 흐름을 확인하며 서류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문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겠군. 그리고 일요일 저녁 식당 문이 닫히고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 도유는 식당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 한쪽에선 제가 식기 정리를 하고 있었고 홀 테이블에서는 재훈과 유나가 매출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희 손에서 수세미를 뺏었습니다. 복녀야,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저는 놀라 도윤을 쳐다봤지만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이 식당 니네 명의로 되어 있지만 돈 된 건 나야. 내 이름으로 대출, 내 신용으로 계약했다.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도유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이건 명의 이전 신청서고 이건 네 엄마가 일한 인건비 명세서다. 단 한 달도 월급 제대로 받은 적 없고 병원비며 밥값까지 다 사비로 충당했다. 총 미지급 금액 1,100만 원. 돈은 필요 없다. 우리 마누라 몸값이 이 정도일 리 없으니까. 그럼 뭘 원하세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이 가게, 이 건물 니들 이름으로 된 지 1년도 안 됐지? 그거 니네 엄마 퇴직금이었고 내가 기계 납품권 빼서 마련해 준 거야.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 도와준 거야. 니들한테. 그런데 그 고마운 사람을 병원에서 뭐라고 했더라? 무책임하다. 애 제대로 못 봤다. 이게 너희가 말하는 가족이냐? 재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가게 내 거다. 니네 둘이 상의해서 정리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직원으로 다시 시작하든가. 재훈이는 그 말에 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손가락 빨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지훈이랑 저희 뭐 먹고 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요?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세요. 세상에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딨어요? 남편이 다시 반격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시윤이는 앞으로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너희가 낳은 너희 자식이니까. 우린 너희에게 최선을 다했고 너희 엄마 저렇게 부려먹으라고 가게 차리는 거 도와준 거 아니다. 사람이면 이럴 순 없는 것이야. 저는 말없이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는.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매일 밤 다리 주무르면서도 참았잖아. 왜? 얘들이 잘 되길 바래서.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 우리는 당신도 이제 당신 몸부터 잘 추스려야 되지 않겠어? 우리 아프면 저것들이 보살펴 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내 자식이지만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 를 반복하며 울었고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어. 당신이 참은 날만큼 나도 참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파스를 붙이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오랜만에 고요한 새벽을 맞이했죠. 그리고 아침 식탁 위엔 남편이 정리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제 우리도 우리부터 살자. 가게 권한을 넘겨받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간판 불빛도 켜지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전날 밤 가게 안팎을 정리하고 미리 장도 봐둔 상태였죠.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육수를 끓이고 남편은 식자재 창고를 확인하며 새로 주문할 물품들을 메모했습니다. 주방에는 오랜만에 부부 둘만의 말없는 호흡이 오갔습니다. 편안하진 않았지만 묘한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남편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냐? 남편 도윤의 말투는 냉랭했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어제는 정말 너무 당황해서요. 그게 일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갑자기 벌어져서 어머님께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거예요. 모든 상황이 갑자기.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예요. 아이도 키우고 장사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가게 다시 맡아서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운영하면 안 될까요? 두 분이서 괜찮으시겠어요? 식당 일이란 게 생각보다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국자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가게를 어떻게 다시 맡아? 도장 찍은 서류 우리가 들고 있는데, 그리고 같이. 내가 너희한테 또 속을 줄 아니? 정윤아가 얼굴을 붉히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게 저희도 잠깐 기댈 때가 필요해서요. 다시 시작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저희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도윤이 뚜벅뚜벅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기댈 때가 필요하면 절에 가라. 여긴 기도하는 절도 복지관도 아니다. 그 말에 정윤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재훈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잠시 조용히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생각은 네가 그날 병원 복도에서 한 말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 할머니가 할 일이냐고? 일꾼이냐고? 그래, 나는 그동안 너희한테 일꾼 취급받았지. 근데 이제 일꾼이 이 식당 주인이 됐어. 그러니까 돌아가. 다시는 이 문턱 넘지 마. 정윤아는 더 말하지 못했고
재훈은 끝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남편 도윤의 등을 스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 주방에는 다시 조용한 국물 끓는 소리만 퍼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조리대로 돌아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숨 좀 쉬겠네. 저는 그제야 조용히 눈을 감고 손등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그날 가게는 정오 전에 만석이 되었고 엄마 밥이 그리운 날엔 여기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저희 된장국은 SNS에서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일꾼으로 살던 시간들을 지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다는 거요. 가게 문을 다시 연 지 한 달. 저와 남편의 식당은 매일같이 만석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침 오픈 전부터 줄을 섰고 SNS에는 엄마 밥집, 진짜 된장국 맛집이라는 해시태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저희 딸이 꼭 먹고 싶다고 해서요. 포장도 가능하죠? 된장찌개 2개, 잡채 하나 더요. 손님 더 오셨어요. 주방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저희 얼굴엔 예전과 다른 빛이 맴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고무장갑 속에 땀이 흘러도 예전처럼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해주시는 밥에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미 다 전해지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남편이 가게 마감을 정리하다가 저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저는 대답 대신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내 시간 같아요. 그 말에 도윤은 살짝 웃고 저희 어깨를 톡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도 드디어 제2의 봄이 왔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작은 택배 상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손자 시윤이었어요. 박스를 열자 손편지 한 장과 아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 다 컸어요. 이제 밥도 잘 먹고 혼자 옷도 입어요. 우리 반에서 그림 대회 나갔는데 할머니 그려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그림에 나온 제 자신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림에는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는 얼굴로 된장찌개를 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윤의 마음은 아마도 어른들보다 훨씬 진실했을 것입니다. 도윤은 그날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그 집의 하녀가 아니었어. 넌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야. 이제라도 복녀, 네 이름으로 살아줘서 다행이야. 저는 말없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국을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결국 꽃은 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일꾼도 아닌, 그저 강복녀라는 이름으로 밥을 짓는 것입니다. 불 앞에서 흘린 땀이 이제는 억울함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내해야만 한다고 믿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은 절대 반대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고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